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럼과 토크가 어우러진 속 시원한 미디어 전곡입니다. 자, 칼통 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현상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보여주는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내는 눈을 갖고 있는 전곡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칼럼니스트의 명쾌한 해석, 전곡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곡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익한 지혜를 던져주실 김병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김병준 선생님은 이제 그 교육부총리를 지내셨고 또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오래 역임하시면서 강단에 계실 때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팟캐스트들이 배설 중심으로 또 풀어내는 것만 하는데 우리는 좀 정답을 찾아내는 토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병준 선생님께서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는데, 자, 우리 전곡 칼통 미디어, 칼칼하고 톡 쏘는 미디어 전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먼저 의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지요? 예. 잘 물어주시면 잘 대답하죠. 질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질문이 좋아야 되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무슨 뭐 시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에 이 생각들이 모여야 되고 또 담론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네, 이제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걱정하면서 실제로 자기 속내를 또 드러내놓고 있지 않는 또 요즘 시비가 많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어떤 뭐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오해를 하자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또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나오면은 그 진영 논리 속에서 담궈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말하자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제4의 길, 제5의 길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보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제발 좀 그 선입관이나 진영 논리나 이런 것을 떠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다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로. 제일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소위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무용지식입니다. 무용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또 정보가 쓸만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의 그 미래와 현재를 갖다가 아주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또 편견을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있거든요. 사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무용지식의 양이 늘어나 있고 우리 머릿속에도 그 무용지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진영 논리가 그 속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을 제대로 현상으로서 이해하려고 그러질 않고 그다음에 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다들 말하기가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올바른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야기는 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김병준의 전곡 정리하겠습니다. 무용지식을 버려라. 선입관과 진영 논리에 벗어나면 정답은 찾을지 몰라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무용지식을 버리는 것도 지혜다. 첫 번째 김병준의 전곡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녹음은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 이제 시작됐는데요.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정신 차려 대한민국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holdonkorea입니다. holdonkorea.co.kr holdonkorea.co.kr을 하시면 해석을 하자면 정신 차려 대한민국 co.kr입니다.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 때 여과 없이 저희들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김병준 선생님의 베스트셀러인 99%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그리고 저도 졸작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없다. 예,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는 책과 제가 쓴 책 일본 다시 침략을 준비한다는 책을 가지고 좋은 글을 보내주신 분 추첨을 통해서 꼭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자, 정신 차려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틀림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있죠. 우선 크게 말하면 가치관의 혼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정도로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국가의 통치 기능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게다가 사회 경제는 뭐 혼란스럽게 거지없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는 심하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걱정할 게 많지만 국가 영역입니다. 내가 그동안 몸담아 온 데니까 국가 영역,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 큰 의미로서의 정부죠. 대통령, 관료사회, 또 정치권, 뭐 넓게는 사법부까지 그런 정부 영역이 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국가 영역이라고 그러죠. 이 국가 영역의 여러 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더더욱 정치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건 뭐냐? 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결정을 한다 해도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회사나 무슨 저 학교나 군대든 국가든 결정을 잘해야지 살아남는데 그 결정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속도도 못 맞추고 있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있고 내린 결정도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잘못된 결정을 시간을 놓치고 해버리면은 비즈니스는 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운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국가 부분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서 제대로 그 집행하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제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 지금 큰일 났죠.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영역이라고 하면 역시 정치 영역이다. 정치를 크게 봐서 정치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권력의 문제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런 측면에서 결정 잘하고 있습니까? 잘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잘한다는 거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죠. 엉망이죠. 엉망이죠. 대동소이한 것이죠. 내가 봐서는 정치권의 문제가 더 심각하죠. 대통령도 그 정치권의 일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저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으로 결정 잘 못한 것 또는 결정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경제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전부 걱정인데 지금 글로벌 차원의 경제가 그 분업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질서가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저 유가가 춤을 추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그 세계 금융권이 요동을 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뭐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 분업 체계가 변하고 막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런 변화를 제대로 읽기는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정치권이 맥 놓고 있다고요. 지난 한 몇 달만 우리도 우리 국회에서 내린 결정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대체 뭘 결정했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세월호 거기 막혀서 그냥 한 몇 달을 지냈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 그럼 세월호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거 가지고 몇 달. 그전에는 사립학교법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몇 년. 그다음에 그거 지나면 또다시 세월호법 가지고 뭐 몇 개월. 또 이러고 나면 또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또 지금 몇 달씩 갈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지나면 다음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정치권이다. 결정을 못하죠. 자,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자, 종합하면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단이 잘못됐을 수 있다. 진단할 능력 자체가 없죠. 지금. 진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처방은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처방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진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지금 지금 특히 국회나 정당이 과연 글로벌 분업 체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때까지 이야기해 온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미국에서 제조업에 바람이 불고 제조업이 다시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지금 어떤 독일식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것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고 중화학공업이 예를 들어서 중화학공업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벌써 7, 8년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고 그동안에 국회는 과연 정당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 분야의 변화, 에너지 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한 적이 있냐고요.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향해서 시비 걸고 그거 방어하고 그러다가 다 세월 지나고 세월호 사태가 터진다고 해가지고 세월호 사태가 터졌는데 참사가 일어났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 거는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전부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렇으면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얼마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뭔가 노력을 했었어야죠. 여야를 떠나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를 찌르고 방어하고 하는 것만 했지 실제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입법한 게 지금 있냐고요. 없죠. 유족들 보상하는 거 가지고 지금 세월 다 보냈어요. 안전 문제는 이미 저 팽개 쳐놓고 여전히 지금 요번에도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문제는 여전히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가 현상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르게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안전 문제가 정치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안전 문제 자체로 보지 못한다. 문제를 언제나 우리 국회나 정치권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항상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예. 앞서가는 거 없습니다. 예. 문제가 터지면 반응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터지면 그때서야 머리 띠두르고 쫓아가고 연평도에 폭이 있고 나면 그때서야 군복 입고 쫓아가지고 무슨 보온병인지 말이지 포탄인지도 모르고 들고서 그래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해결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해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무기 삼아서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그러면 왜 이거 터졌느냐 그날부터 대통령 공격하고 정부 부처 공격하고 여당 공격하고 이래요. 여당은 그거 막느라고 또 그러면서 또 관료사회 또 욕하고 결국 뭔가 하면은 관피아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랬지 안전 문제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무기로 삼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는 300명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일수록 정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예. 자, 안전의 문제 설사 국회 또는 뭐 관료 사회가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안전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다. 이러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세월호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접근 또는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말은 거창하게 이제 나왔죠. 예. 국가 개조라고 했어요. 예. 국가 개조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그 국가 개조라는 말이 정말 국가 개조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네. 지금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그만큼 희생시켰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 죄의식 속에 있다면은 국가 개조해야죠. 그런데 그 국가 개조라는 말만 있었지 어째 가다 보니까 어디로 와버렸는가 하면 그냥 국가 개조는 뒤로 가버리고 관피와 척결 뭐 이 정도로 지금 와 있는 네. 거예요. 관피와 척결이 국가 개조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깊은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 문제에 관한 것은 대통령도 쉽지는 않습니다. 해결은 쉽지 않아요. 내가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럼 쉽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는 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이 안전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이. 대통령이고 지금 국회의원이고.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몰라서 안전 문제를 몰라서 안 한 거 아니거든. 안전을 확보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우선 돈부터 확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연안 여객선들이 상당히 불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배 문제만 하더라도. 그럼 왜 연안 여객선이 불안하냐? 연안 여객선이 불안한 거는 정부가 요금을 더 이상 못 받게 또 받을 수도 없고 그 양반들 타는 양반들 형편이 아니라 받을 수도 없고 그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거든요.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니까 이 양반들은 수익이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헌배를 사올 수밖에 없고 화물을 못 싣는 여객선을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화물을 적재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사오는 것도 헌배를 사오고 그다음에 또 20년 타던 걸 30년 연장하고 정부도 그걸 알거든. 정부도 규제를 해주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영업이익 가지고는 전체적인 이게 3배 사올 정도가 안 되니까 헌배를 10년 더 연장해서 고쳐라 하고 또 허가해 주는 거예요. 허가해 주는 김에 기왕 해 주는 김에 저녁도 한번 먹고 뭐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요금 못 올려주잖아요. 일반 주민들이나 그 연안 여객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요금을 어떻게 다 내겠습니까? 그게 못 내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럼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조해줘야 할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배를 바꿔줄 돈도 없고. 뭐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는 생각도 좀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기 예를 들어서 때문에 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로 시민들이 적정 비용으로 나머지 다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도 못한 것들이거든. 우리가 분당서 출발해가 서울 오는 직행버스가 네.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좌석이냐 입석이냐 전부 입석으로 태우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순경도 알고 타는 사람도 알고 기사도 알고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좌석에 앉아가지고 안전 운행을 하게 하려면 버스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정부가 보조를 더 해주든가 요금이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못 해줬다. 그러면 결국 뭐 한가 하면 안전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국가 재정을 말하자면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이쪽으로 더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세금을 더 냅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전부 말하자면 비겁하게 다 피해가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결국은 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다가 지금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정부나 대통령의 접근 방식으로 보면 안전을 지키는 사고 예방 국가가 아니고 사고 처리 국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 세계에 공표한 사건이다. 처리도 잘 못하죠. 어찌됐든 뭐 사고 나면 뭐 그 뒤에 후수습을 뭐 정치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처리도 잘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번에 의정부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나면
국민만 손해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국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전은 여러분이 직접 챙기고 위험한 곳 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예. 결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지만 제가 참여정부 때 그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가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우리가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들. 그 당시도 국회의원들은요. 문제 안 풀리면은 무조건 대통령 욕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자기들은 도망갑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권의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짐을 씌우고 도망을 가버리죠. 이 부분부터 앞으로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자신도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솔직하게 좀 고백하면 안 됩니까? 국민들 믿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솔직함이 리더십에 해당합니까? 이제 솔직함이라는 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저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해가지고는 솔직한 것 플러스 다른 굉장히 큰 그 자질들이 있어야지만 그 솔직함이 통하지. 그 다른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자질들이 없으면 솔직하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솔직해지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남 탓한다고 그러고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또 얻어맞죠. 아니면 왜 발언을 그렇게 하느냐, 남의 심정을 건드렸다, 아니면 자기 책임 아니란 이야기 아니냐, 힘듭니다. 요즘 대통령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시죠. 남 이야기 하고요. 대통령이 저처럼 정치평론하고 계세요. 관료평가하시고 국민평가하시고 대통령 자기 일인데 정치인이 남 탓하는 것이나 대통령이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것이나 역시 솔직함이라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감이 있고 다른 자질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받쳐줘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솔직해도 될 정도의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이 솔직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해가지고만은 안 되거든요. 솔직하기만 한 솔직함은 그냥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솔직하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솔직하지 않은 정치인은 무능한 무능한 것이다. 무능한 거죠. 그래서 솔직하지 않으면 무능이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김병준의 정곡.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솔직하지 않은 것은 무능한 것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만 노력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중도 하야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자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감옥을 갔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들은 그야말로 모든 지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막판은 어떻게 집권을 했든 간에 그 마지막은 그야말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형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모두 다 출당을 당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 이래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만 출당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출당을 안 당한 거는 출당시킬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당이 전부 박근혜 당으로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거의 출당을 당하고 그다음에 비참한 그 마지막 시간들을 청와대에서 보내고 그랬죠. 지지율은요.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전부 20%대 30% 높아봐야 30% 정도의 지지율로 다 청와대를 떠났죠.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막판에 뒷것이 마지막이 좋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시중에 나가면 예.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생각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 DJ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참 업적이 많다. 예. 경제 문제 요즘 먹고 살기 이렇게 어려운데 예. 전두환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 예.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더합니다. 그때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자 이 목표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분들이 객관적인 역사 평가와 달리 역대 대통령의 향수를 하고 또 명량 지금 국제시장과 같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국민들이 과거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민들한테 무슨 국민은 그야말로 주권자고 국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국민의 의무를 갖다 이야기가 참 힘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 좀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될 때가 많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죠. 첫째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것은 정말 옳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사회에 아주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단칼에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세월은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런 세월은 오지도 않는다. 이순신 장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살아 계셨다면은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당시에 그 정치 메커니즘으로 봐서 네.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인가 하면 국민 스스로가 메시아지 어떤 지도자가 메시아가 돼서 나타나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참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메시아가 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는요. 절대로 한동안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노무현, 제2의 김대중 뭐 지나간 분들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이 나오려면 그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도 우리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품이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좋은 제품이 나오려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나오려면 우리 정치 과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좋아야지 제품이 제대로 나오죠. 공정 과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 제품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과정과 그다음에 정치라는 이 공장과 공정이 엉망이거든 지금요. 엉망이라고요. 이 엉망인 공정과 공장 자체가 엉망인데 어떻게 좋은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대통령 후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저는 좋은 대통령 말하자면 국민이 기다리는 그런 대통령이 이 지금 정치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가 지금 현재 이 구도로 계속 가는 한요. 지금 있는 인물들 놓고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 거냐 저 사람이 대통령 나아질 거냐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월 안 옵니다. 좋은 대통령으로 좋은 대한민국은 안 된다. 예,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 좋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 힘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괜찮은 대통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치 과정이나 아니면 정치 공장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과정도 다 바뀌어야 되고 예.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나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나왔냐. 그 당시에 정치 공정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못 나오죠.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이해를 해 주셨건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국민 경선이라는 당시에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 공정 과정을 바꾼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죠. 나중에 그 대통령직을 감당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본인으로서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고통을 앓고 뭐 그랬습니다만 대통령이 될 수는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그 정치 과정이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국민 경선과 같은 새로운 드라마틱한 공정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지도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이 안 바꾸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뭐가 되는 거지. 이대로 이 상태에서 지금 있는 후보들끼리 무슨 저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나은가. 그 다음에 무슨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그 생각 가지고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세 번째 김병준의 정곡 메시아는 없다. 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메시아다. 예.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 메시아는 없다. 메시아는 없다. 그러나 메시아는 있다. 누굽니까? 국민들이라. 예, 국민 여러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대통령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또 국회 쪽이나 국민들이 봐서는 야 박근혜 대통령 너무 제왕적 대통령 아니냐. 권한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니까 이거 좀 바꿔보자.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개헌 문제 아닙니까? 네. 4년 주임제로 할 거냐.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뭐 이런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갑론을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 선출 방식 제도를 바꿔서 지금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문제가 치유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제도와 사람,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문화 다 이제 조금씩 다 문제가 다 있죠. 조금씩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죠. 우선 대통령 권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국민들 생각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대통령 권한이 약하니까 그래서 국가를 제대로 이끌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서 5년 단임이니까 1년, 2년만 지나면 3년 차부터는 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4년, 5년은 레임덕이 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돼봐야 힘이 없어서 1, 2년 정도 힘 잠깐 쓰다가 3, 4, 5년에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 대통령 힘이 약하니까 뭘 해주자? 이것을 4년 중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힘이 좀 힘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국정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힘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국회가 뺏어오든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양쪽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다 들으시면서도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상호 모순된다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같은 입으로 이 두 마디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어떨 때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4년 중임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 힘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된다. 약하게 해줘야 된다. 이러죠. 그런데 실제로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면 지금 현재 5년 단임의 대통령에서 대통령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힘이 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통령 힘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강하냐. 자리 한 자리 얻어볼까 하는 사람한테는 대통령 힘이 엄청 강합니다. 왜냐? 네. 대통령이 자리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장관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의 사장이나 뭐 감사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생각에 따라서는요. 특혜 뭐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먹으라 하고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강해 보이는 게 혹시 제가 사심이 있어서 강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강해 보이는 이유는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강해 보이지만 물론. 실제로 저 대통령이 마음만 잘 먹으면 네. 굉장히 많은 일을 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네. 했던 거예요. 일단 욕심 있는 사람들 눈에 대통령이 강해 보여요. 네.
그리고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죄진 사람한테는 예. 파주소 순경도 무섭거든요. 죄 안 진 사람 순경 하나도 안 무섭거든. 전 대통령 무섭습니다. 근데 대통령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민주사회에 말하자면 내가 걸린 게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 걸린 게 있으니까 무섭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못 하거든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자면 항공사 그 오너 가족이라 해가지고 내려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큰 사업이 완전히 좌초할 그런 위기까지 지금 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강한 힘이라는 것이 오히려 쉽게 부러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는데 대통령 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나눠주는 힘, 특혜를 주는 힘, 사면 복권시키는 힘. 그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진 기본적인 모순을 치료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개혁의 드라이브를 갖다 걸어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가? 그런 힘이 대통령에게 있는가라고 물으면 예. 저는 대통령이 그런 힘, 대통령한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일을 해내기는 의지를 가지고 해낼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그 힘든 소위 그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만들어내고 이 공사공단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그 당시의 개혁 과제들이 또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 좌절될 때마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 느끼는 그 좌절 참 그 심정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 대통령이라는 게 집권을 한다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만한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 관심은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우리 개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개헌의 기본 방향 우선 이제 어떻게 가야 합니까? 개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예. 우리가 개헌 이야기 나오면 막 이것저것 다 개헌하자고 그러는데요. 개헌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분권형 대통령제요. 개헌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개헌해야 됩니까? 개헌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지금 여당이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선출해가지고 총리를 선출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총리시켜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듭니다. 예, 예. 그래서 만일 총리가 되면 그건 분권형이죠. 그렇게 당선된 참 그렇게 해서 총리에 앉은 사람이 대통령 그 하수인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더 나아가서 여야가 합쳐가지고 국회에서 선출해보라고요. 그 사람을 그럼 분권형 실질적인 총리 행사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장관 임명할 때 재청권 행사 다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굳이 말하자면 온 나라를 갖다가 덜먹이게 할 개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정도는 네. 정말 개헌을 하겠다면은 4년 중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다면 그건 개헌을 해야 되죠. 마땅히 제도를 고쳐야 되니까. 관행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거를 우선 다 뽑아라. 다 뽑아서 다 고치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개헌 이외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거를 우선 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헌해야 되겠냐 안 하겠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개헌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전부 개헌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헌 논의가 명분을 잃는 겁니다. 나라만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구분을 잘 못하는 예,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마치 그것이 제도에 관련된 것이냐 헌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들 면피를 하는 겁니다. 면피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개헌 논의가 일어났을 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내가 주도권을 질 거냐 저쪽이 주도권을 질 거냐 내가 정치적 그 마운드에 서기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치적 계산과 한편으로는 제도 탓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이 물려서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이 개헌 논의가 와서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닿질 않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4년 중임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한 다음에 한다면 국민들이 왜 와서 더 가슴에 와 닿겠죠.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일을 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정략적 뭐가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개헌을 한다면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면 정말로 개헌을 한다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거 정말 4년 중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또 개헌을 한다면은 이 굉장히 선언적 조항이겠습니다만 우리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지금 잘못 내지는 모순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중앙 집권적 구도를 좀 바꾸는 것. 그러니까 그 분권형 그 개헌 논의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나와야지 무슨 뭐 지금 나오는 뭐 잡다한 논의는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저는 이 분권형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제 4년 중임 그다음에 무슨 저 분권형 대통령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횡적인 권력의 횡적인 분산보다도 종적인 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분권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제 권한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이나 국회가 갖고 있는 현재 권력을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분화시키는 것도 있을 말하자면 테고요. 지금 현재 우선 국회만 하더라도 네. 국회 권한이 너무 과하다. 저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권한 없다고 내가 봐서는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법이 전부 지연되고 전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법권만 하더라도 분권을 통해서 지방의회로 또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사회로 내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권형을 통해서 국회가 로드를 줄여줘야지. 그다음에 지방은 책임이 더 커지고 국회는 로드를 좀 줄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할 일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나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막바지로 이제 가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정치, 대통령, 국회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 참여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관심도 좀 합리적인 관심. 그러니까 아까 그 배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배설하면 시원하죠. 누가 나 대신 욕을 해주면요 시원하죠. 그래서 기분 좋다. 아 오늘 욕 많이 했다. 뭐 그건 저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그 배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그러나 말하자면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단순히 배설하고 욕하고 마는 데서 넘어서 좀 합리적인 관심을 기울여. 꼬지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관심을 합리적으로 하고 판단을 좀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 감정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저쪽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이쪽 입장에 서보기도 하면서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욕하고 싶을 땐 해야죠. 그러나 욕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좀 진지하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늘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도 판단 잘못하면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서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에 국민 개개인이 몰입해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적대시하는 이 책임을 또 과연 정치권에만 다 돌릴 수 있는 것이냐. 언제 한번 길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아마 오늘 이야기한 거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꼭 만들어서 오늘 한 이야기들도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겠죠. 또 그 집에 나와서 이야기는 뭐 그런 차원에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 동안에 우리 국가라고 하면 참 모호합니다만 우리의 그 소위 그 지도자들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줬느냐. 자 보십시오. 가치관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역사의 구석으로 처박히고 친일을 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다시 주류가 돼서 해방 이후에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심지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쟁을 했던 그 독립투사가 해방 이후에 일제 시대 때 일본 정부의 그 부역을 하는 말이지 순사들. 순사 내지는 네. 검사한테 가서 우리 동포 검사한테 가서 실컷 얻어맞았는데 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사한테 그 검사한테 또 다시 가가지고 또 얻어맞고 네. 또 고초를 당하고 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60년대에 근대화 바람이 불었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그때는 뭔가 하면 또다시 그것만 하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한바탕 싹 지나가고 그게 지나가기도 전에 성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왔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성장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 그놈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비리와 부정과 이런 것은 또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부정과 부패, 투기 이런 것이 다 용납이 됐거든. 정직하게 돈 한 푼 한 푼 놓은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됐고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고 또 투기하고 탈세하고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어서 자식들 과외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지금 와가지고 당신 부지런히 정직하게 열심히만 살아라.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기가 너무나 민망한 역사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정오심이 많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A, C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 잘 살아? 너 얼마나 투기했어? 너 탈세했어? 이거밖에 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부의 정당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노가 내가 못 살고 있는 데 대한 분노가 더 치솟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나. 내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우리를 잘못 가르쳤는지. 네. 유학 시절인데 유학 시절에 그러니까 80년입니다. 79년에 11.6이 나고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 80년에 이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학생들이 좀 단수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좀 해도 됩니다. 네. 하십시오. 단수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학생들한테. 복수 여권으로 바꿔줄 테니까 다 바꾸라는 겁니다. 네. 단수 여권, 복수 여권 차이가 어떤가요? 단수 여권은 한 번 가면은 계속 다 만들어 갔다 와야 와가지고 되고. 다시 네.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네. 단수 여권이에요. 네. 지금은 다 복수 여권입니다. 네. 지금은 기간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나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곧 공부 마치고 올 생각 일시 교육할 생각도 없고 공부 마치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까지는 좋은데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유학생 본인은 40불, 배우자는 60불. 둘이 합해서 100불이에요. 예. 게다가 사진 찍고 우표 보내고 하니까 한 120불 정도 드는데 내가 한 달에 그 당시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생활비를 받는 게 한 달에 650불이었어요. 네. 650불에 아파트비 내고 나면은 한 300불 가지고 나는 생활을 하는데 네. 300불에 내가 120불을 낸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나한테는. 네. 그 돈을 내고 여권을 바꾸라 하면 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유학생끼리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유학생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공이 이게 정책학 행정학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될지도 모르고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바꿨다고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비겁하다 말이야. 유학생들이. 그런데 나는 비겁한 짓을 했다고요. 네. 내가 막 진짜 참 눈물 나는 돈에가 100불 하고 사진을 20불 찍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와이프에서 카메라 사진 가지고 찍어서 벽에 세워놓고 사이즈 맞춰가서 오려고 막 이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우린 복수 여권을 받았어.
석 달 뒤에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권 갱신율이 지극히 저조한 바 특별 기한을 설정해서 본인은 20불, 배우자는 30불에 해줄 테니까 이 기회에 하라는 거예요. 야, 이 느끼는 배신감 그런 게 얼마나 말 못하죠. 그 참 아까운 유학생의 그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해놓고. 하루 세끼밥을 두 끼만 먹고 이걸 바꿨는데. 그런데 나는 정부의 이야기를 따라간 사람은 나는 100불을 냈고 고문관 소리를 듣고 예. 거기 끝까지 정부에 저항한 친구는 50불에 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이. 안 하고 나중에 하니까 30불로 내려가고 막 이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하더라도 쉽게 합의 봐주고 쉽게 가가지고 신사적으로 합의 봐주는 사람은 보상을 요만큼 받고 명동수강까지 머리 띠두르고 가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많이 받고 이러니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과 정책이라는 게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세울 때 정말 조심하고 합리적으로 세운 다음에 국가가 그런 신뢰를 갖다 요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국가가 다 무너져 있었거든. 그게 이게 소위 말하는 역보상 체계입니다. 네. 역보상이 이루어지니 우리 사회가 도대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모두 다 편법에 뭐다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과연 욕해야 되겠냐? 저는 국민들도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떨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였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은 관중입니다. 네. 관중은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냐? 내가 볼을 잘 찰 이유는 없는 겁니다. 축구 구경하는데 막 그러죠. 아 그렇게밖에 못 차? 야 가가지고 지금 저 친구 빼야지 왜 계속 박아두는 거야?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근데 본인 보고 나와서 공 차보라 하면 잘 못 차고 본인 보고 가서 감독하라면 잘 못하죠. 그 관중은 관중으로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는 그러면 안 되는가 하면은 축구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프로는 프로답게 진짜 공 제대로 차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 제대로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도 능력 없지만 이런저런 소리로 왜 볼을 저렇게 밖에 못 차냐 이런 사람은 그 권리가 있다고요. 국민들은. 네. 프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권을 보면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자기 프로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가 아니에요. 국민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 국민과 같은 수준. 내 이 이야기를 하면 참 못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그런 그 지도자들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다 뭐 네.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 느끼는 게 이제 그럴 때 느끼는 거야. 정말 지도자 맞나? 이게 관중 수준이냐 아니면 프로 수준이냐.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한테도 우리 때때로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국민인지 아니면 진짜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프로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얘기를 해보기로 예. 하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이해도를 높일 때 좀 따뜻함도 있어야 하지만 또 비판 정신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선 절대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또 몰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서 한 발만 더 가자고요. 한 발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리고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지? 한 발짝만 더 가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한 발만. 더 가면 이게 지도자를 기다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정 과정을 제대로 만들고 공장을 제대로 좀 지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짓지? 요거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는 저 찾아보면은 저쪽에서 공장 새로 짓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좋은 제품 안 나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듣기는 거지. 둘러보면 공정 과정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세력들도 있고 공장 새로 지어야 된다. 공장을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한 발자국만 더 가자.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듣기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가자. 안 되면 반 발자국이라도 더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준 자리였고요. 또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지 좋은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제도에 대한 것, 개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정신 차려 대한민국에 꼭 걸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게 전곡을 찌르는 토크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정치평론가 정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